안녕하세요 여러분,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64살 된 남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제 60평생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겨서 이렇게 어렵사리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심지어 제 가족, 제 아내에게도 말을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저는 평생을 일용직 노동자로 살다가 느지막하게 배운 자동차 정비 일로 차 정비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배운 건 없어도 여간 손재주가 뛰어나 뭐든 뚝딱뚝딱 잘 만들고 고치는 것도 잘했죠. 제가 6남매 중 막내로 자랐는데 부모님은 제게 별 관심이 없으셨어요. 하도 식구가 많다 보니 제가 들어왔는지 나갔는지도 모르셨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미 저를 낳으셨을 때 두 분 다 연로하셔서 절 신경 쓸 겨를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부모님도 집에 물건이 망가지거나 수리할 게 생기면 다들 절 찾으셨죠.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닌데 혼자 이것저것 만져보면 어떻게 고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도 전 만능 맥가이버로 통했어요. 집에 돈이 좀 있었다면 전문적으로 학문을 배우고 싶었는데 가난한 농사꾼의 자식이 무슨 공부를 한답니까? 장남인 셋째 형님만 간신히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요. 저는 어린 나이에도 항상 셋째 형님이 공부하는 걸 유심히 들여다봤어요. 이런 제 모습을 본 형님이 익준이는 공부가 재밌어 보이냐? 나는 정말 하기 싫은데 라고 하는 말에 나도 형처럼 교복 입고 학교 다니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니 셋째 형님이 이런 제 속마음을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나 봐요. 공부랑 거리가 먼 나 말고 익준이를 공부시키라면서요. 이 말을 들은 저희 아버지께서 절 부르시더니 우리는 가난해서 너까지 공부를 시킬 수가 없다. 네가 정 그렇게 공부가 하고 싶으면 내 사촌 형님, 그러니까 너한테는 당숙이지. 네 당숙에 양자로 들어가거라. 그 형님은 돈은 많은데 아들이 없어서 맨날 날 보면 아들 하나 달라고 하는데 아버지 말 듣고 네 당숙한테 가 라고 하시는데 13살인 제겐 그 말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차라리 노발대발 소리를 지르시며 어딜 공부를 시켜달라고 하냐고, 장남이 잘 돼야 집안이 서는 거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지, 저건 대놓고 저를 버리겠다는 말처럼 들렸어요. 아버지는 무조건 당숙의 양아들로 들어가라고 하셨고 저는 말 한마디 잘못해 당숙의 집으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지옥 같은 1년을 보냈죠. 특히 당숙모의 시기 질투가 제일 힘들었는데 당숙이 안 계실 때마다 저를 종처럼 대하셨어요. 한겨울에 꽁꽁 얼어붙은 대야의 물을 손으로 깨서 대청마루를 걸레로 닦으라고 했고 말을 안 들으면 마구간에 쳐넣어 밥도 안 줬어요. 그리고 제가 본인 맘에 안 들게 하면 밥그릇이고 국그릇이고 손에 잡히는 대로 저한테 던지셨어요. 한 번은 당숙이 서울로 볼일을 보러 일주일 정도 집을 비우신 적이 있으셨는데 그때가 제 인생 가장 힘들었던 적이었어요. 평생을 일용직 노동을 하면서 살았던 것보다 그 일주일이 더 지옥이었죠. 저는 정확히 6일 동안 밥을 먹지 못했는데 일이라는 일은 다 시키면서 물 한 모금도 먹지 못하게 했어요. 이렇듯 저는 당숙이 안 보이는 곳에서 매일같이 당숙모의 노동을 맡아서 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학교 성적이 좋을 리가 없었죠. 당숙은 제 성적을 보시곤 다시 니네 부모님한테 가라고 하셨어요. 나한테 돈까지 달라고 해서 돈도 받아가 놓고 이딴 멍청한 놈을 우리 집에 보내면 어쩌라는 거야? 라고 하셨죠. 그 얘기를 듣는데 또 한 번 경악을 했네요. 전 그렇게 15살의 나이에 당숙네 집에서 나왔고 또다시 친부모 곁으로 가야 했어요. 하지만 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팔아버린 부모는 있어도 없는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을 했기에 다시 거기에 돌아갈 이유가 없었죠. 전 지금까지도 부모가 미워요. 지금은 두 분 다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시기 전까지 보지 않고 살았어요. 제가 부모가 되어보니 알겠더라고요. 만약 제 자식이 내 눈앞에서 사라진다면 저는 못 살 것 같거든요. 아무튼 저는 당숙네 집에서 나와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제가 처음 고향에 올라와 취직한 곳이 섬유 공장이었는데 해방촌 니트 공장이었어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한때는 해방촌 경제를 떠맡으며 한국 니트 생산의 발상지라고도 불렀죠.
그곳엔 야옥집 형태의 공장들이 질비했는데 아래층은 공장이고 위층은 살림집인 집들이 많았어요. 저는 그런 곳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돈을 벌었죠.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탁월한 손재주로 공장 사장님의 이쁨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웬만한 고장난 기계는 제가 어느 정도 고칠 수 있어서 사장님이 수리비를 많이 아꼈거든요. 그렇게 저는 공장에서 일을 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고 제법 통장도 두둑해졌어요. 그리고 이런 제 인생에서 가장 찬란할 때 여자를 한 명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제가 다방에서 친구를 기다리는데 만나기로 한 친구 녀석이 연락도 없이 바람을 맞힌 겁니다. 그래서 혼자 씩씩거리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근데 제 바로 맞은편에 그 여자도 씩씩거리며 커피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에 웃음이 났고 그 여자와 합석을 해 3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저랑 말이 잘 통하는지 처음 만난 사람 같지가 않더라고요. 비슷한 부분도 많고 비슷한 사정도 좀 있었죠. 이 여자는 염색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염료로 물이 든 손이 안쓰럽기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1년 동안 연애를 하고 이 여자를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제 인생 가장 찬란할 때 이 여자와 같이 살게 되었죠. 사실 결혼이라고 할 것도 없이 혼인신고도 안 한 채 같이 살았어요. 뭐 결혼식을 한다고 한들 연을 끊고 산 가족들을 부를 수도 없었고 이 여자도 저랑 비슷했기에 결혼식 없이 그냥 같이 살자고 했어요.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같이 살면서 1, 2년 동안은 아이도 갖지 않고 얘가 쏟아지는 신혼을 보냈죠. 육아를 안 하니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근데 동거한 지 3년차 되던 해 제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제가 다니던 공장이 망하게 되었어요. 영원할 줄만 알았던 제 인생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 거죠. 이제 막 인생이 시작됐는데 달려보지도 못하고 바로 넘어진 기분이었어요. 저는 하는 수 없이 전셋집을 나와 그 돈으로 월세집으로 가야 했고 제가 직장을 얻기 전까지 남은 전세금으로 월세랑 생활비를 충당하기로 했어요. 근데 저의 취직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고 저는 일용직 공사장으로 돈을 벌러 다녔어요. 다른 곳은 월급으로 돈을 받는데 이곳은 일을 하면 바로바로 돈을 주니 저 같은 사람에겐 제격이었죠. 하지만 이런 생활이 지속되면서 저랑 아내는 점점 멀어지게 되었어요. 싸우는 날도 많아졌고 서로 상처되는 말로 상대방의 가슴을 후벼놨죠. 급기야 같이 사내 만회하는 말들까지 하게 됐는데 아내는 제게 나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려고 당신이랑 같이 산 거 아니야. 평생을 가난한 집안의 딸로 살았는데 내가 남은 인생까지 가난하게 살아야겠어? 나는 당신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이렇게 몇 년도 안 돼서 고꾸라질지는 몰랐다고 라고 하는데 결국 이 동거 생활의 끝은 이 여자의 바람으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이 여자는 본인이 일하는 공장 사장과 눈이 맞았는데 그 사장은 지 아버지가 물려준 공장을 운영하는 젊은 사장이었어요. 둘이 바람피는 장면을 제가 목격했는데 끝내자는 건 그 여자가 먼저 끝내자고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어요. 잘못했다고 빌기도 모자랄 판국에 아이 없는 걸 다행으로 여기라며 헤어지자는데 그 여자 면전에 갖은 욕을 다하고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비록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4년 동안 진짜 내 아내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치다니 그 여자는 저를 한낱 돈 버는 기계로만 생각을 했더라고요. 전 이 여자와 헤어지고 난 뒤 정말 힘들었어요. 일도 하지 않고 술에 쩔어 살았죠. 나한테 진짜 못된 엑스인데 왜 그리도 잊혀지지가 않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그 여자를 잊어보려고 만난 다른 여자가 제 아이를 임신하게 된 겁니다. 한 6개월 정도 만난 여자였는데 그렇게 된 거죠. 전 사랑 없이 생긴 이 아이를 포기하고 싶었는데 이 여자는 아니었어요. 되려 저 같은 쓰레기를 사람으로 만들어주었죠.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이었어요. 전 이런 천사 같은 사람을 위해서라도 정신을 제대로 차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내 인연은 날 버린 그 여자가 아니라 내 아이를 가진 이 사람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 아이와 이 여자를 위해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죠. 저는 임신을 한 제 아내를 데리고 혼인신고부터 했어요.
그렇게 혼인신고를 한 후 32년 동안 열심히 살았습니다. 많이 부족한 저를 남편으로, 아버지로 생각해준 아내와 딸을 위해 힘들어도 힘든 내색 한 번 안 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하나밖에 없는 저희 딸, 시집도 보내고 제 이름 앞으로 조그만 집도 하나 있고 노후 준비도 해놓을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딸이 연락이 왔어요. 지방으로 장례식장을 가야 되는데 사위가 출장을 가는 바람에 혼자서 거길 가야 된다며 저한테 좀 데려다 달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딸 32살인데 아직까지도 애기 같고 저를 많이 찾아요. 사실 제가 소문난 딸바보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저는 그런 딸한테 두말하면 잔소리라고 아빠가 데려다 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남양주에 사는 딸을 데리고 전주에 있는 장례식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전 딸에게 누구 장례식장인데 이렇게 먼 곳까지 가는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 사돈총각의 예비 신부의 모친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딸에게는 동서될 사람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꼭 가야 하는 곳이라고 했죠. 원래 사돈총각이 올 가을에 식을 올리려고 했는데 그 예비 신부의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셔서 식을 미뤘거든요. 근데 결국 돌아가시게 된 거죠. 장례식장에 도착을 했고 딸아이가 저한테 아빠도 같이 들어가자. 우리 시동생도 지금 여기에 있다니까 가서 인사도 나눌 겸 아빠 같이 가 라고 하는데 저도 사돈총각 본 지도 오래됐고 인사도 할 겸 같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분향소로 찾아 들어갔죠. 그리곤 조문을 하려고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순간 분향소에 있는 영정사진을 보고 온몸이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하마터면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 이유는 영정사진에 있던 그 사람, 다름 아닌 저랑 4년 동안 동거를 했던 그 여자였거든요. 38년 전 봤던 얼굴이지만 그 얼굴이 그대로 남아있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고인의 이름을 봤어요. 근데 저랑 동거를 했던 그 여자 이름이 맞더라고요. 저는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았고 어안이 벙벙한 채 큰절을 올렸어요. 그리고 상주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여자의 딸이 제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지 엄마의 눈을 똑 닮은 아가씨였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는지. 그럼 저 여자의 딸이 저의 딸의 동서가 되는 거 아니냐고요. 저는 어떻게 조문을 했는지도 모르고 밖으로 나와 딸아이한테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곤 한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한편으론 온몸에 소름이 다 돋더라고요. 어떻게 나랑 동거했던 여자의 딸이 제 딸의 동서가 되는지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싶었네요. 그리고 다시 분향소로 돌아가니 맞은편 식당에서 딸과 사돈총각과 그 여자의 딸이 얘기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가니 사돈총각이 저를 보며 사돈어른, 이 먼 곳까지 형수님하고 오시느랴 정말 감사합니다. 아마 저희 장모님도 감사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라고 하니 그 여자의 딸도 네, 맞아요. 저희 엄마도 형님이랑 형님 아버님에게 감사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식사하시고 가세요. 저는 자리를 지켜야 될 것 같아서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하며 다시 분향소로 돌아갔고 사돈총각만 저희랑 같이 있었죠. 그리고 사돈총각으로부터 제가 몰랐던 그 여자의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저희 장모님이 가족이 없으셔서 분향소가 좀 썰렁해요. 제 예비 신부가 장모님하고 단둘이서만 살았거든요. 그래서 장모님 돌아가시고 너무 많이 힘들어하네요. 라고 하는데 속으로 나를 버리고 부잣집 사장이랑 결혼을 한 걸로 아는데 그 사람이랑도 뭐가 잘 안 됐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식사를 다 하고 딸아이와 사돈총각과 셋이 올라왔습니다. 사돈총각도 회사 일 때문에 장례식 마지막 날 다시 온다며 저희랑 같이 올라갔죠. 그리고 집에 오니 저녁이 되었어요. 근데 자꾸 제 머릿속에 그 여자와 그 여자의 딸 생각이 떠나가질 않는 겁니다. 32년 전 다 잊었다고 생각을 했던 그 사람이 또다시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고 그 다음날 저도 모르게 제 몸이 그 장례식장으로 향하고 있더라고요. 제 아내와 제 딸을 생각하면 염치 없고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겠지만 무슨 연민이 남았는지 고인이 된 그 여자에게 다시 가고 있었어요.
전 장례식장에 도착해 분향소로 걸어가는데 혼자서 덩그러니 앉아있는 그 여자의 딸이 보였어요. 아무도 오지 않는 분향소를 혼자 지키는 그 모습이 안쓰럽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용기를 내 다시 분향소로 들어갔고 역시나 그 여자의 딸은 제 모습을 보더니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형님 아버님 아니세요? 어제 오셨는데 오늘은 무슨 일로 오신 거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왔어요. 실은 어제 내가 경황이 없어서 말을 못했는데요. 고인이 되신 박진숙 씨가 저 아는 동생이더라고요. 본지 하도 오래돼서 가물가물했는데 봤더라고요. 라고 했죠. 그러니 그 여자의 딸은 환한 미소를 보이더니 영정사진을 향해 엄마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우리 형님의 아버님이랑 아는 사이야? 엄마가 이분이랑 보통 인연이 아니었나 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절 보며 엄마 살아있을 때 기억해 주신 분이 오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실은 엄마의 지인이나 가족분들은 아무도 안 오셨거든요. 다 제 손님들만 오신 거예요. 라며 눈물을 흘리는데 전 속으로 도대체 이 여자 어떻게 살아왔길래 아무도 장례식장에 오지 않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 여자의 딸은 본인의 이야기를 처음 본 저한테 하기 시작했어요. 본인 엄마랑 아는 분이셔서 그런가 왠지 친근한 느낌이 든다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아가씨에게 듣게 된 이야기는 또 다른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전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엄마가 몇 년 동안 동거한 사람 사이에서 저를 갖게 되었대요. 근데 엄마가 제 친아빠를 떠났대요. 갑자기 어려워진 집안 사정에 가난한 삶이 싫었던 엄마는 일부러 부잣집 남자한테 다시 시집을 갔대요. 그것도 절 임신한 상태에서 말이죠. 근데 문제는 그 부잣집 남자한테 당신 애를 가졌다고 거짓말을 하셨대요. 근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저 2살 때 엄마가 거짓말한 걸 그 부잣집 아저씨가 알게 되었고 길바닥으로 내쫓았대요. 엄마 말로는 그냥 어린 마음에 누구라도 본인을 좀 책임져 줬으면 했다는데 그게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하셨죠. 이 얘기도 저 20살 때 해주시더라고요. 저 이런 얘기 예비신랑밖에 몰라요. 근데 형님네 아버님에게 이런 얘기를 하네요. 라고 하는데 온몸에 소름이 끼쳤어요. 그럼 지금 이 말이 경황상 봤을 때 제 친딸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를 듣고는 확신할 수 있었죠. 그리고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 친아빠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엄마마저 이 세상을 떠나면 제가 진짜 혼자 남는다고. 아빠 이름이라도 알고 있으라고 하는데 제 친아빠 성함 배익준이래요. 저는 엄마의 성을 따라서 이씨인데 아빠의 성을 따랐으면 배진아가 됐을 거예요. 라는데 전 그 소리를 듣자마자 오열을 했어요. 그 이름 바로 제 이름이었거든요. 제가 막 오열을 하니 그 아이는 너무 놀라서 왜 그러시냐고 하는 겁니다. 전 그런 아이에게 다가가 내가 배익준이라고 했어요. 아무래도 내가 네 아버지인 것 같다고 했죠. 그러니 그 아이도 입을 다무질 못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며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겁니다. 저도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고 이래저래 해서 다시 장례식장에 찾아온 거라고까지 말을 했죠. 무슨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일단 엄마 3일장 다 치르고 나서 다시 만나자고 했고 2주 후에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제게 먼저 그러더라고요. 혹시 모르니 정확하게 친자검사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저도 그러자고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 받게 된 친자검사 결과에선 99.999% 부녀 사이로 일치가 된다고 했죠. 저희 둘은 그 결과지를 보고 한동안 아무 소리를 못했어요. 그리고 하늘이 핑 도는 것만 같았죠. 도대체 왜 이런 선택을 했냐고 그 여자에게 따지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인 걸 도리가 없었죠. 제 큰딸은 자기가 결혼하는 걸 포기하고 2번 다시 제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도 아빠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 그것만 해도 좋아요. 엄마가 이렇게라도 아빠 얼굴 보게 도와줬나 봐요.
제가 어렸을 때 하도 아빠 보고 싶다는 말을 달고 살았거든요. 라고 하며 눈물을 흘리는데 전 그런 큰딸에게 진아 너도 행복해질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도망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딸이 안쓰럽더라고요. 아버지 없이 지엄마랑 둘이 컸을 딸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전 이런 딸에게 이 아빠가 다 책임진다고 결혼하라고 했어요. 네가 결혼하면 겹사돈 되는 거라고 아무런 문제 없다고 했죠. 사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걱정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저도 너무 충격적이고 아직까지도 어안이 벙벙한데 이 사실을 듣게 될 저희 아내와 둘째 딸 그리고 사돈 어르신 사위들은 얼마나 더 충격이겠냐고요. 제일 중요한 게 제 아내한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아내도 제가 동거한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아이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할 거예요. 아마 적잖은 충격을 받겠죠. 거기에 겹사돈 얘기까지. 이 얘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거짓말을 하고 숨기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니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제 기막힌 이야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은 분들의 다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